어르신 세금은 숫자로 계산이 되는데요. 명의가 넘어가면 달라지는 건 통제권이에요. 복지사님은 설명을 길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 종이를 한 장 더 꺼냈습니다. 표지처럼 보이는 종이였는데 제목만 큼지막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에 3개의 단어가 줄지어 적혀 있었습니다. 요양원, 이혼, 경매. 복지사님은 그 단어들을 손가락으로 짚어 보였습니다. 저는 그 순간 종이가 아니라 제 목이 눌리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말보다 단어가 더 무서울 때가 있더군요. 복지사님이 첫 번째 단어 옆에 작은 글씨로 적힌 한 줄을 읽어 주었습니다. 긴 설명이 아니었습니다. 정말 한 줄이었습니다. 집을 넘긴 뒤 자녀가 집을 정리하고 어르신이 요양원으로 가신 사례요. 저는 침을 삼켰습니다. 목구멍이 아팠습니다. 복지사님은 두 번째 단어를 가리켰습니다. 자녀가 이혼을 하면서 집이 재산 목록에 들어가 분쟁이 생긴 경우도 있고요. 저는 손바닥에 땀이 찼습니다. 딸 소연이의 얼굴이 스쳤습니다. 딸도 마찬가지라는 말이 갑자기 현실처럼 다가왔습니다. 마지막 단어 경매. 복지사님이 말없이 그 글자만 톡 두드렸습니다. 그 작은 동작 하나가 어제 아들이 태블릿을 넘기던 손가락보다 더 크게 느껴졌습니다. 명의가 자녀 쪽으로 가 있으면요. 자녀에게 문제가 생길 때 집도 같이 흔들릴 수 있어요. 복지사님은 여기서 말을 멈췄습니다. 저를 몰아붙이지 않았습니다. 대신 저에게 시간을 주었습니다. 저는 종이 위 단어들을 바라보다가 아주 작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럼 저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복지사님이 파일에서 또 다른 자료를 꺼냈습니다. 주택연금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주택연금. 집은 어르신 명의에 그대로 두고 매달 연금 받는 거예요. 어르신이 돌아가시면 그때 정산하는 거고요. 그게 가능해요? 네. 정부 제도예요.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해요. 사회복지사님이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어르신 집이 8억이면요. 72세 기준으로 매달 160만 원 정도 나와요. 160만 원. 제 연금 80만 원에 더하면 240만 원. 그럼 제가 아들한테 안 줘도 되는 거예요? 안 주는 게 아니라 못 주는 거예요. 주택연금 설정하면 증여도 매매도 안 돼요. 못 준다. 그 말이 저를 자유롭게 했습니다. 어르신 집은요. 세금 절약하려고 있는 게 아니에요. 어르신 존엄 지키려고 있는 거예요. 존엄. 그 단어가 제 가슴을 두드렸습니다.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나오는 건 한숨뿐이었습니다. 복지관을 나와 버스 정류장에 섰습니다. 찬바람이 얼굴을 쳤는데도 이상하게 정신이 맑아졌습니다. 저는 가방에서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검색창에 3 글자를 쳤습니다. 주택연금. 화면에 글이 쏟아졌습니다. 그런데 이번엔 어제처럼 숫자가 저를 위협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길처럼 보였습니다. 버스가 한 대 지나갔고 또 한 대가 지나갔습니다. 저는 타지 못했습니다. 발이 안 움직인 게 아니라 마음이 먼저 멈춰서 있었습니다. 내가 아직 내 인생을 지킬 수 있구나. 그 생각 하나가 그날 제 안에서 처음으로 따뜻하게 살아났습니다. 그날부터 저는 주택연금에 대해 공부하기 시작했습니다. 복지관에서 받은 자료를 읽고 인터넷으로 검색하고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에서 계산기를 돌려봤습니다. 제 8억, 제 나이 72세, 매달 160만 원. 숫자가 정확히 나왔습니다. 저는 그 숫자를 종이에 적어봤습니다. 기존 연금 80만 원, 주택연금 160만 원, 240만 원, 240만 원. 한 달에 240만 원이면 생활비도 병원비도 친구들 만나서 밥 먹는 돈도 충분했습니다. 아니 충분한 게 아니라 여유가 있었습니다. 저는 무릎 주사 30만 원도 눈치 안 보고 맞을 수 있었습니다. 가끔 백화점 가서 옷도 한 벌 살 수 있었습니다. 손주들 용돈도 제가 주고 싶을 때 줄 수 있었습니다. 이게 가능한 거구나. 저는 계산기를 내려놓고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문득 딸 소연이에게 전화했습니다. 소연아, 엄마가 알아본 게 있어. 뭔데요? 주택연금이라는 거. 저는 복지관에서 들은 얘기를 딸에게 전부 말했습니다. 통제권, 실제 사례, 주택연금. 딸은 한참을 듣더니 말했습니다. 엄마, 그거 하세요. 진짜? 네. 오빠한테 줄 필요 없어요. 엄마가 편하게 사셔야죠.
딸의 목소리엔 걱정이 섞여 있었습니다. 엄마, 오빠가 뭐라고 하면 제가 같이 있을게요. 걱정 마세요. 전화를 끊고 저는 한참을 울었습니다. 서러워서가 아니었습니다. 안도해서였습니다. 나는 이제 내 집을 지킬 수 있구나. 사흘 후 저는 한국주택금융공사에 갔습니다. 상담사님은 친절하게 모든 걸 설명해 주셨습니다. 어르신 주택연금은 집을 담보로 대출받는 게 아니에요. 집을 연금화하는 거예요. 그럼 제가 죽으면 집은 어떻게 되나요? 정산해서 남은 게 있으면 자녀분들한테 가고요. 부족하면 국가가 보전해줘요. 제가 빚을 남기는 건 아니고요. 절대 아니에요. 정부 보증 상품이에요. 저는 그제야 가슴을 쓸어내렸습니다. 신청하면 언제부터 나와요? 서류 접수하고 한 달 정도 걸려요. 첫 달엔 신청한 날부터 일할 계산해서 들어오고요. 한 달. 저는 달력을 봤습니다. 아들이 정한 기한까지 5달 남았습니다. 지금 바로 신청할게요. 저는 서류를 작성했습니다. 신분증, 등기부등본, 인감증명서. 서류를 내면서 저는 손이 떨렸습니다. 떨린 건 두려워서가 아니었습니다. 설레서였습니다. 이제 나는 누구한테도 미안해하지 않아도 되는 삶을 살 수 있어.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저는 마트에 들렀습니다. 평소엔 세일 코너만 보던 제가 그날은 과일 코너에서 멜론을 샀습니다. 아들이 사준 멜론 말고 제가 사는 멜론. 집에 와서 멜론을 썰어 먹으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 맛이 자유구나. 달았습니다. 정말 달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편하게 잠들었습니다. 언니 꿈을 꿨습니다. 언니가 웃고 있었습니다. 잘했어, 막내야. 내가 제대로 선택했어. 꿈에서 깨어나 저는 또 울었습니다. 이번엔 감사해서였습니다. 언니가 제게 경고해 준 것에 대해, 딸이 제 편이 되어준 것에 대해, 그리고 제가 포기하지 않은 것에 대해. 창밖엔 아침 해가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금요일 저녁 아들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내일 2시에 갈게요. 세무사 선생님도 같이 오기로 했어요. 세무사. 아들은 이미 세무사까지 섭외해 놓았습니다. 저는 숨을 깊이 들이쉬었습니다. 민수야, 내 엄마. 엄마 결정했어. 아들의 목소리가 밝아졌습니다. 그래요, 다행이다. 서류 준비 다 해놨어요. 내일 도장만 찍으면 돼요. 도장. 저는 차잔을 꽉 쥐었습니다. 민수야, 엄마 주택연금 신청했어. 네. 전화기 너머로 아들이 숨 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주택연금이요? 응, 이 집으로. 엄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아들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러면 증여는요? 못해. 주택연금 설정하면 증여가 안 돼. 침묵이 흘렀습니다. 저는 계속 말했습니다. 민수야, 엄마가 복지관에서 상담도 받아보고 한국주택금융공사도 다녀왔어. 이게 엄마한테 제일 좋은 방법이더라. 엄마. 아들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세금은 어떻게 하시려고요? 나중에 상속세로 1억 5천 나온다니까요. 그건 그때 가서 생각해 볼게. 그때요? 엄마, 그땐 늦어요. 저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민수야, 이 집은 엄마 노후를 지키는 방패야. 방패. 남편이 쓴 그 단어, 언니가 말한 그 의미. 저는 그걸 이제야 아들한테 말하고 있었습니다. 엄마가 이 집 명의를 지키고 있어야 엄마가 편하게 살 수 있어. 편하게요? 주택연금으로 매달 돈도 나오고 집도 엄마 이름이고 그게 엄마한테는 가장 안전한 거야. 엄마 저 믿으시는 거 아니에요? 그 말이 나왔습니다. 예상했던 말이었습니다. 민수야, 엄마가 널 안 믿는 게 아니야. 그럼요. 엄마가 엄마 자신을 지키는 거야. 너도 언젠가는 알게 될 거야. 늙는다는 게 얼마나 무서운 건지, 내 것 하나 없이 늙는 게 얼마나 외로운 건지. 아들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엄마, 며느리가 뭐라고 할지 모르겠네요. 며느리. 결국 그 얘기였습니다.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금요일 저녁 거리에 불빛이 켜지고 있었습니다. 차잔을 내려놓으며 저는 말했습니다. 민수야, 며느리한테 미안하다고 전해. 하지만 이건 엄마 결정이야. 아들이 다시 한숨을 쉬었습니다. 전화기 너머 뭔가 움직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들이 자리에서 일어나는 소리 같았습니다. 그럼 내일 오는 거 취소할게요. 이미 세무사 선생님 상담 예약까지 다 잡아놨는데. 침묵이 흘렀습니다. 저는 숨을 깊이 들이쉬었습니다. 그럼 엄마 다음에 연락드릴게요. 다음에 언제가 될지 모르는 그 다음. 그래, 건강 챙기고.
저는 그 말밖에 할 수 없었습니다. 네, 전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한참을 핸드폰을 들고 앉아 있었습니다. 가슴이 아팠습니다. 아들과 싸워서가 아니었습니다. 아들이 제보다 세금을 더 걱정한다는 걸 확인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한 선택이 옳다는 걸 알았으니까요. 저는 핸드폰을 내려놓고 창밖을 봤습니다. 금요일 저녁 거리엔 불빛이 켜지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각자의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저도 이제 제 삶을 살기로 했습니다. 누구 눈치 보지 않고. 그 후 석 달이 지났습니다. 아들은 전화하지 않았습니다. 저도 먼저 전화하지 않았습니다. 딸 소연이가 중간에서 걱정했습니다. 엄마 오빠한테 연락해 보세요. 괜찮아. 민수도 생각할 시간이 필요할 거야. 저는 그동안 제 삶을 살았습니다. 주택연금이 첫 달에 들어왔습니다. 160만 원. 통장에 찍힌 그 숫자를 보며 저는 울었습니다. 이게 내 힘이구나. 병원에 가서 무릎 주사를 맞았습니다. 친구들 만나서 밥도 사고 커피도 세냈습니다. 백화점에 가서 옷도 한 벌 샀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하늘색 블라우스였습니다. 그걸 입고 거울을 보니 제가 살아있다는 게 느껴졌습니다. 4달째 되던 어느 토요일 현관벨이 울렸습니다. 아들이었습니다. 엄마, 민수야. 우리는 한참을 서로를 보고만 있었습니다. 아들의 얼굴은 석 달 전보다 수척해 보였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였을 겁니다. 들어와. 아들은 조심스럽게 들어왔습니다. 현관에서 신발을 벗는 동작이 느렸습니다. 손엔 아무것도 들지 않았습니다. 고기도 없었습니다. 멜론도 없었습니다. 그냥 맨손으로 왔습니다. 거실로 들어선 아들이 주위를 둘러봤습니다. 석 달 전 그날처럼 벽지를 만지거나 창밖을 보지는 않았습니다. 그냥 서 있을 뿐이었습니다. 엄마 잘 지내셨어요? 흥, 잘 지냈어? 아들은 소파에 앉았습니다. 예전처럼 풀썩 주저앉지 않았습니다. 조심스럽게 가장자리에 앉았습니다. 마치 손님처럼요. 엄마 주택연금 잘 나오고 있어요? 흥, 잘 나와. 저는 테이블 위에 리모컨을 정리하며 말했습니다. 아들은 제 손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럼 생활하시는데 불편한 거 없으세요? 없어. 오히려 편해졌어. 아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입술을 한번 깨물었습니다. 뭔가 말하려다 참는 것 같았습니다. 엄마. 제가 너무 앞서 나갔던 것 같아요. 저는 차를 끓이러 일어났습니다. 부엌으로 걸어가며 대답했습니다. 차 한잔 할래? 네. 부엌에서 차를 끓이는 동안 아들이 말했습니다. 목소리가 거실에서 들려왔습니다. 며느리가 그러는데요. 자기가 너무 성급했대요. 저는 차잔에 차를 따르며 대답했습니다. 그래, 너희 입장도 이해해. 세금도 걱정되고. 아들이 한숨 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래도 엄마 마음을 먼저 생각했어야 했는데 저는 차잔을 쟁반에 올려 거실로 돌아왔습니다. 차잔을 아들 앞에 놓으며 그의 얼굴을 봤습니다. 미안해하는 표정이었습니다. 민수야. 네. 저는 차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아들도 차잔을 들었습니다. 엄마가 주택연금 하니까 너희도 편하지? 아들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되는 표정이었습니다. 네. 엄마 노후 걱정 안 해도 되잖아. 엄마가 알아서 살 수 있으니까. 아들이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처음으로 편안한 표정이 되었습니다. 맞아요. 그럼 됐어. 그게 엄마가 원한 거야. 저는 차를 한 모금 더 마셨습니다. 따뜻했습니다. 엄마는 너희한테 짐이 되고 싶지 않았어. 그래서 엄마 방패를 지킨 거야. 아들이 차잔을 들었습니다. 한 모금 마시고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엄마, 저 괜찮아? 내가 나쁜 아들은 아니야. 다만 엄마도 엄마 삶이 있다는 걸 알아줬으면 해. 아들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알겠어요. 그날 이후 아들은 한 달에 한 번씩 전화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이번 주말에 갈게요. 오면서 고기나 과일을 사오지 않았습니다. 그냥 손주들을 데리고 왔습니다. 손주들이 뛰어노는 걸 보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의존하지 않으니 존중받게 되는구나. 6달이 지난 지금 저는 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아들과의 관계도 예전보다 편해졌습니다.
제가 아들에게 빌려 사는 게 아니라 독립된 인간으로 서로를 대하게 됐습니다. 저는 이제 압니다. 집은 그냥 집이 아니라 제 존엄이라는 걸. 명의는 그냥 명의가 아니라 제 독립이라는 걸. 그리고 자식에게도 때로는 선을 그어야 서로 존중하며 살 수 있다는 걸. 특히 아들일수록 더 분명히 해야 합니다. 아들은 가족을 우리 것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엄마도 엄마의 삶이 있고 엄마도 엄마의 선택권이 있습니다. 그걸 지켜내는 것, 그게 마지막까지 존중받으며 사는 방법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위로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혹시 지금 자녀분이 집 증여를 권하신다면 한 번 더 생각해 보세요. 그게 정말 나를 위한 것인지 아니면 그들을 위한 것인지 여러분의 노후는 여러분이 지켜야 합니다. 어떤 생각이 드셨는지 댓글로 나눠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함께 해주시고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